자, 오늘 제2회 교양교육학회 카게도 리버스 콜로키움이라고 제목 정했는데요. 제2회 시간입니다. 시간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지난번 제1회 콜로키움을 한 게 정확하게 한 달 전이더라고요. 한 달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기가 막 시작이 되고 또 이제 학교 일들, 기본 역량 준비하시는데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2회 콜로키움이고요. 1회 때도 우리가 핵심 역량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서울여대 이재성 교수님께서 고등교육에서 핵심 역량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고요. 발표 이후에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던 그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핵심 역량과 관련된 두 번째 발표가 되겠습니다. 가주대학교 홍성현 교수님께서 핵심 역량 중심의 교양교육 진단 및 환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성현 교수님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홍성연입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고요. 한 10년 정도 이제 학부대학에서 교양 관련한 일들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전공이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자의 입장에서 교양과 관련된 성과 진단이나 역량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도 한 꽤 오래 정도 해왔던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했던 거,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기쁘게 발표를 응했고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이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이제 질문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5가지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양교육 진단 및 환류, 핵심 역량 중심의 교양교육 진단 및 환류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궁금할까?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역량이란 것들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측정이 어렵고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역량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량이 측정 가능한지, 그 다음에 대학교육의 성과를 진단하기에 역량평가가 적절한지, 그 다음에 교양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교양교육의 개선을 위해서 환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5가지 질문들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이 조금 있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다 맥클라렌드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 이야기들을 합니다. 1973년도에 이 심리학자가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맥클라렌드가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이것이 적성 검사나 지능보다 어떤 사람들의 수행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공통적인 정의는 역량은 우수한 또는 양질의 수행을 이끄는 능력이나 자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수행이라는 그 키워드인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해서 양질의 수행을 이끄는 굉장히 매력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가오긴 하지만 실제 이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으로 빙산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곳에서 가져온 것인데 인사부장 A 팀장이 있고요. 인사부분 B 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빙산 모형을 가지고 오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물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역량이고 수행이지만 물 아래에 있는 가치나 이미지나 특징이나 동기는 굉장히 정의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의가 어려운 것은 특질이나 동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우수한 수행으로 되기 위해서는 방식들이 되게 다양한 거죠. 길이 되게 다양한데 역량은 그 길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인사 부분에 A팀장과 B팀장 2명이 있는데 둘 다 10년 경력의 노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이에요. A팀장은 똑똑하고 답을 주는 사람이고 업무는 내게 달려있다. 그러면서 분석적이고 세밀하고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잘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사람인 거죠.
B 팀장은 질문으로 탐색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념적이고 유연하고 외향적이고 영향력을 추구하고 뭔가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경력자,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A 팀장보다 B 팀장이 낫다라고 하면서 글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역량은 우수한 수행을 이끄는 그런 능력인데 누가 과연 어떤 조직에서 A팀장이 B팀장보다 낫다고 얘기하거나 B팀장이 A팀장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수행을 잘 이끄는 건 어떤 경우는 A팀장일 수도 있고 B팀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게 동일한 역량을 갖고 있을 때 그 수행을 잘 이끄는 게 아니라 그 동일한 역량이 아니어도 수행을 잘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역량이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정의하는 게 단순히 가치나 특성들을 정의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떤 관점에서 어떤 그 팀장들을 또는 어떤 그 인재상을 더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역량 정의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핵심 역량이라고 했을 때 이 핵심 역량은 영어로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용어로 쓰여집니다. 키 컴피턴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코어 컴피턴스, 에센셜 스킬, 제네릭 스킬, 파운데이션 스킬이라고 해서 그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량이라고 하는 그 정의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역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학교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는가라고 할 때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요즘에 역량 중심 교육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때 역량은 생애 역량인 것 같아요. 일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하는 생애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들로 핵심 역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ECD에서 지난 시간에 이재정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역량들도 다 생애 역량들인 거죠. 그러면 대학에서 키워야 되는 역량들도 저희가 교양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역량들 또는 대학 교육도 이제 보편 교육으로 갔기 때문에 대학에서 키워야 하는 것들도 생애 역량에 훨씬 가까운 거죠. 그렇게 보면 저희가 키워야 하는 역량들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뭔가 좀 달라지는데 역량을 정의할 때 아직까지도 기업체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이 두 번째나 세 번째처럼 보편적인 직업인이 갖춰야 하는 핵심 역량 또는 특정 분야의 고성과자들의 직무 역량으로 역량을 정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보편적인 직업인이 갖춰야 하는 핵심 역량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NCS가 저는 여기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뭐 의사나 뭐 교사나 뭐 이렇게 특정한 직업인이 명확하게 있고 이 직업인이 갖춰야 되는 직무 능력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이런 분야에서의 역량들을 정의를 해서 그것들을 교육에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편적인 직업인이 갖춰야 하는 핵심 역량으로서 역량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라고 한다면 기업체에서 특정 분야에 정말 우수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그런 팀을 이끌고자 한다면 그때는 고성과자, 그러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의 직무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의 직무를 가지고 역량에 대한 교육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 사실 역량에 대한 관점들은 정의하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 대학에서 특히 교양에서 또는 대학 전반에서 보는 역량은 세계 역량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역량에 대한 논의는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국가에 따라서도, 그다음에 적용 분야에 따라서도, 그다음에 학습 이론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게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심 역량, 그 행동 역량들을 강조하는 분야에서는 이 컴피턴시를 약간 기업 측에서 그러니까 우수한 수행, 고성과의 수행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나 특성들을 끄집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두 번째나 세 번째에 얘기했던 핵심 역량이나 직무 역량의 관점에서 그 역량을 정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유럽 쪽에서는 역량을 컴피턴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공인된 직업과 관련해서 자격 조건이나 전체적으로 합의된 직무 수행의 기준으로 역량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회계사가 되려면 이러한 자격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러한 역량들을 갖춰야 된다. 이 차이가 어떤 것이냐면 미국에서 보는 역량은 행동 역량 모형에 따르면 역량은 최고의, 그러니까 뭐 상위 5%, 10%, 15%의 그 수행을 하기 위한 역량들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
저의 역량은 기본적으로 특정 자격증을 갖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역량을 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야에 따라서도 역량을 정의하는 방식들이 좀 다른데 교육학과 같이 훈련과 교육들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역량을 정의할 때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 태도에 훨씬 더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보다는 이것들을 과연 교육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훨씬 더 그 중점을 많이 두게 되고요. 그와 다르게 이제 뭐 인사팀이나 이렇게 선발을 하는 쪽에서는 교육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교육의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또는 개인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어서 변경하기 어려운 특성들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명들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이나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뽑게 되는 거죠. 이때 또 역량에 대한 느낌들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의 입장에서 역량을 본다면 어떤 결과물에 훨씬 더 강조를 두겠죠. 학습 이론에 따라서도 역량에 대한 관점들이 다른데요.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특정 가능하냐, 관찰 가능. 네. 이렇게 보면 사실 핵심 역량이라고 할 때 저희가 핵심 역량을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학마다 또는 사용하는 기관마다,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학자마다 서로 다른 의미로 핵심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역량에 대해서 뭔가를 정의를 하고 그것들을 측정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역량을 측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먼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전공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생애 역량의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전공이라고 한다면 전공에 따라서 아무래도 두 번째 직업인이 갖춰야 되는 핵심 역량이 훨씬 더 가까울 것이고요. 전공이 아니라 일반 대학이라고 하거나 교양이라고 한다면 생애 역량에 훨씬 더 가까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은 이러한 역량이 측정 가능한가? 사실 생애 역량이라고 하는 건 평생에 걸쳐서 키워나가야 되는 그 역량인데 이 역량을 대학교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다고 한들 그걸 측정을 해서 너는 뭐 중간 수준이야. 너는 또는 뭐 어느 정도 수준이야를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팀장과 B팀장이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데 이 세 개의 역량을 과연 측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현실이 뭔가를 측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역량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역량 평가들을 다양한 방식들로 하는데요.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지식이나 그 기술을 아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실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행의 과정들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평가들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토론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역할 수행을 하기도 하고 뭐 인터뷰 방식도 쓰고요. 360도 평가도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어찌 되었던 기업에서는 이러한 역량들을 평가하기 위해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기업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역량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대학은 저희가 평가해야 되는 인원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빠르게 어떤 결과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역량평가는 대부분 지필평가들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수행을 평가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평가들인 거죠. 대학에서의 역량평가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직능원에서 개발한 케이세사입니다. 이 케이세사는 2006년부터 한 5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된 도구고요. 그다음에 한 10년 동안 사용이 되어 왔고 지금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영역으로 되어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지선다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지선다 답을 고르는 형태인 거죠. 뭐 글로벌 역량 이런 것들은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고 직접 수행을 하는 수행형도 있고요. 그래서 뭐 종합적 사고력은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관리 역량 이런 것들은 자기 보고식으로 이제 5점 척도로 평가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또 역량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서 개발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역량들을 보면 저희가 어떻게 이 평가들을 하냐 보면 대부분 케이세사도 마찬가지인데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4가지로 정해서 4단계로 학생에 대해서 평가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탁월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상대평가, 지금 맨 밑에 있는 것으로 보면
규준 참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OECD에서도 고등교육의 역량 진단을 하기 위해서 아헬로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평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그 OECD에서 아헬로를 만들었던 이유는 사실 볼로냐 프로세스하고 관련이 있는데 대학 간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대학 간의 이동, 국가 간의 고등교육의 수준에 대한 비교,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학에 대한 대학이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A 대학과 B 대학이 그러니까 A 국가에서의 대학과 B 국가에서의 대학의 학력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개발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 핵심 능력과 전공 능력과 배경 요인들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공 능력은 공학, 경제학 이 정도 평가를 했다고 하고요. 일반 핵심 능력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제네릭 스킬이라고 여기서 아마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이 제네릭 스킬은 일반적인 이제 핵심 역량 평가와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 핵심 역량 평가를 여기서 새로 만든 게 아니고요. CLA라고 하는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Collegiate Learning Assessment라고 하는 도구들을 대신에 활용을 해서 이 아헬로의 일부로 차용을 해서 썼었습니다. 이 CLA는 비판적 사고, 분석적 추론, 문제 해결력, 작문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한다고 하고요. 수행 과제를 주기도 하고 선다형으로 평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잘 보면 결국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대학에서 어떤 교육할 때 비판적 사고들을 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력이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작문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즉 학습할 수 있는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대학 간의 또는 국가 간의 고등교육의 교환이 가능한지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기대 학습 성과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면 최소한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기대의 수준들을 정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헬로는 일종의 절대평가, 준거참조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얘기했던 그 컴피턴시 고성과자들을 보려고 하는 일종의 그 상대평가 형태의 평가들을 KCS나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OECD에서의 아헬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대학을 졸업했으면 이 정도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준들을 측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헬로가 굉장히 잘 됐으면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을 텐데, 12년도에 한 10개 나라들 중에서 그 실행 가능성 평가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새롭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때 적정한 수의 참가 국가들을 선정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 아헬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든 게 정말 고등교육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전 세계적으로 또 한 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량이 과연 측정 가능한가? 특히나 생애 역량이라고 하면 그것이 측정 가능한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대학을 졸업했던 그 시점에 학생들이 이 정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학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우수한지 아닌지를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굉장히 헷갈리는 게 지금 역량평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량평가에 대해서 정말 그 대학 교육의 성과를 진단하기 역량평가가 적절한 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또 질문들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 역량평가 결과들을 보신 분들은 이 그래프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KCS와 관련된 평가들을 아마 여러 대학에서 그 에이스 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했었고요. 저희 대학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발표도 하셨고 여러 면에서 그 데이터들을 보고 분석도 하고 연구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그래프는 2017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한 10,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시험을 본 데이터들을 그 직능원에서 그 그래프로 그린 건데요. 종합적 사고력 점수가 2학년보다 3학년이 더 낮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3학년이 2학년보다 공부를 잘하고요. 4학년이 3학년보다 공부를 잘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역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도구로 검사를 해보니까 사실 이러한 역량이 학년과 맞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낭비를 했던 경우들이 있죠. 두 번째로는 역량 진단이 그럼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역량 진단을 2번 응시한 사람들의 점수들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 6, 7명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이 6, 7명의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 6, 7명의 학생들의 성적들을 보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학교 생활에 충실했고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케이스사 점수들은 조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들을 물어보니까 이 역량 진단은 저부담 평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을 잘 보던 못 보던 나한테 별로 이득이 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사는 보통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시험이 한 6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학생들이 틈틈이 들어가서 온라인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제가 더 급하고 다른 것들이 훨씬 더 급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아서 저부담 평가이기 때문에 점수가 일관되게 상승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는 저희가 역량 문항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난번에 봤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들을 체크를 한다거나 검색을 하면 답이 나오는 것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대인관계가 전혀 문제없는 학생인데 그 당시에 동아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동아리 짱을 하다가 동아리 대표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학생들하고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평가를 했더니 그 대인관계 역량이 미흡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실 케이스사의 문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많은 학생들이 모이면 이러한 작은 것들이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정말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역량 이 진단 검사를 만들었던 진미석 박사님도 지적을 하셨던 건데 이러한 역량 변화가 대학의 교육과 정말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어떻게 대학에서 교육하면 역량이 증진을 하는지 어떻게 교육을 하면 역량이 떨어지는지를 저희가 모르는 거죠. 사실 역량이라고 하는 건 수행이고 굉장히 복합적인 능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목하고 연계된다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대학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 수많은 생활들을 하면서 우리가 수업도 듣지만 동아리 활동들도 하고요. 그 외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다음에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역량에 영향을 미칠 텐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배제하고 교육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역량 진단은 대부분 지필평가로 역량을 측정을 하는데 역량은 수행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간격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 성과를 역량 진단으로 평가하기, 역량 평가만으로 평가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했을 때 이 하나의 도구로 역량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양교육의 성과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교양교육의 성과들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려고 하고 있죠. 정부가 주도한 대학 평가에서 교양교육의 성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투입 과정 산출 지표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양 같은 경우에는 교양교육을 위한 조직이나 체계나 규정들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과정 측면에서 교양 과정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산출 측면에서 강의 평가 만족도, CQI 등 평가나 환류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러 면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2018년도뿐만이 아니라 2021년도에도 대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교양교육과정 운영을 제대로 진단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투입과정 산출을 넘어선 많은 것들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량이 명확하지도 않고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들도 명확하지 않은데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조직이나 운영이나 그다음에 어떤 체계들을 평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평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근데 어찌되었던 18년도나 21년도에 정부에서 이렇게 평가 지표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대학 차원에서는 교양교육의 위상들이 교양교육을 새롭게 볼 수 있었고요.
대학 내에서 다양한 교양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체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아주대학교에서도 교양대학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러한 평가지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교양교육에서 의도한 교육적인 성과들을 이루었는지는 사실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정말 교양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좋아졌는가를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평가들의 방법들을 좀 살펴보면 대학에서 교육평가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교육성과관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들로부터 출발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서 교육성과관리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학이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한 업무 및 활동을 분석, 평가하여 대학의 성장을 유도하는 일련의 투입 과정, 산출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제대로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따라서 대학이 정말 성장하고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대학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 성과 관리이겠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앞쪽에 투입 과정 산출도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육 성과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은 역량이라고 많이들 이제 교육부나 외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이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교육 성과라고 하는 건 해당 교육 과정이 기대한 목표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 성과가 나타나도록 투입이나 과정이나 산출들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교양으로 가져오면 교양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양에서의 교양교육과정의 성과관리라고 하는 것은 교양교육과정이 기대한 목표에 따라서 학생들의 활동과 성과가 나타나도록 교육과정들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정의해야 되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교양교육과정이 그럼 기대하는 목표, 이 기대하는 목표가 도대체 무엇인데? 라는 질문들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로 교양교육과정의 학습성과를 그래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양교육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데, 이런 세 가지 질문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이유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표에 따른 과정에 따른 성과들을 관리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교육학에서는 교육학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목표한 교육과정이 있고요. 실행된 교육과정이 있고요. 학생들이 경험한 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간극을 줄이는 게 사실 목표대로 학생들이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교육이 유지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계획된 교육과정은 일종의 교육과정을 만들 때 또는 수업이라고 하면 수업을 설계할 때 뭐 이런 그 계획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문해력을 교육 목표로 편성된 교양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양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문해력을 높이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계획이겠죠. 실행된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실제 학생들이 전달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실행이 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교양 교과목이 실제 문해력을 기반으로 해서 교수자가 그 수업을 구성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실행된 교육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은 문해력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교과목에서 이 문해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 맞는 학습 활동들이 구성되었나, 이게 실행된 교육과정인 거죠. 이 간극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로 학생들이 경험한 교육과정, 내가 정말 교양 수업들을 들었더니 문해력이 높아졌어 라고 하는 실제 문해력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인식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경험한 교육과정이 이 세 가지 간극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저희가 의도한 대로 교육이 될 것이고 이게 결국은 질관리를 하는 목표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양교육과정이 기대한 목표가 도대체 무엇이냐, 교양교육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느냐를 먼저 정의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교양교육이 지향하는 그 목표가 핵심 역량이라고 한다면 그 역량을 측정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교양교육과정이 기대한 목표가 핵심 역량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측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는 이제 국가에서 핵심 역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대학에서 핵심 역량은 교양교육을 통해서, 교양교육이 공통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측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양교육에서 핵심 역량의 일정 수준들이, 높아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 아주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는 역량평가와 학습성과평가를 분리해서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아주대학교의 역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역량이 감수성이라고 하는 역량이고요. 그 하위 요소가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역량입니다. 사실 이렇게 감수성, 윤리의식이 서로 하위 요소인지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차치하고 그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역량평가 문항은 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따져본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행동이나 수행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만들었고요. 이러한 역량평가를 바로 수업과 연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량 중에 교육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 관련된 부분들을 나누어서 또 다르게 학습 성과라고 하는 그 문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을 보시면 윤리적 관점에서 다양한 상황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항을 만들었고요. 이 문항을 실제 특정 하나의 특정 과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양한 교과목에서 이러한 목표들을 고려를 해서 수업을 할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교수님들한테 또는 학생들한테 넌 어떤 수업에서 이러한 역량들이 늘었니? 또는 이러한 학습들을 했었니? 라고 물어보는 이런 문항들을 합니다. 저희가 역량평가를 저희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이 역량평가와 다르게 학습성과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성과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똑같이 역량과 관련된 문항들이 역량별로 문항들이 있고요. 그 문항들은 전부 다 교육 목표로 될 수 있는 그 역량을 만약에 수업에서 가르친다면 이러한 목표는 도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목표로 다시 기술을 했고요. 그 목표를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주고 네가 이번 학기에 들은 수업들을 체크를 하고 그 수업을 통해서 혹시 이러이러한 교육 목표나 이러이러한 학습 성과가 달성이 됐는지 체크를 해봐 라고 얘기해서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저희도 고민하다가 나온 방식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역량이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공통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량 평가로 또는 학습 성과 평가로만 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 외에도 다른 평가 자료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학생들이 과정 중에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KSS나 K넷이나 네이즐과 같은 이런 학습 활동을 볼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볼 수 있는 이런 평가 자료들을 통해서 실행된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요자 만족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한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합산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교육 성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들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교양교육에서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안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제 교양교육의 개선을 위한 한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양교육은 역량이 아니라 교양교육 나름의 목적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교양교육 과정이 가지고 있는 목적들을 사실 수업을 통해서 적용을 하고 그 수업에서 적용된 것들이 실제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양 교육 과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주대학교에서는 작년에 이제 학부대학 교수님들이 몇 분이 모이셔가지고 기초교양교육 과정의 목표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교양교육이 갖고 있는 목표들은 기초교육이 갖고 있는 목표들은 이런 것들이고
영역별 교양교육이 갖고 있는 목표들이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 목표들을 정리들을 했고요. 이 목표들을 평가를 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새로 교과목이 신설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목표들에 맞춰서 신설할 것을 저희가 유도하는 방식으로, 그래도 목표가 교육의 과정으로 실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교육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편성 원칙들을 만들어서 교양교육은 최소한 보편적 포괄성이나 학술성, 대표성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교교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취업이나 창업 관련된 기초교육과 무관한 과목들은 배제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줄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 차원이 아니라 실제 교과목 차원에서도 학생들이 그럼 역량이 됐던, 그 다음에 목표가 됐던 그 목표에 따른 것들이 실제 교육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과목 차원에서 교수자가 설정한 수업 목표에 학생들이 얼마나 도달했는지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CQI 체제들을 구축을 함으로써 교육과정에서 만들었던 목표가 실제 수업의 목표로 만들어지고, 그 수업에서의 목표가 실제 학생들에게 전달이 돼서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교수자에게 다시 한번 피드백해주는 그런 환류 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업 계획서들 형태들을 변환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 계획서의 형태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아까 말했던 그 기본적인 목표라든가 아니면 역량에 대한 문구들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서 교과목을 만들기 전에 이미 저희 학부대학 차원에서 또는 대학 차원에서 최소한 이 교과목은 이러이러한 목표 하나는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목표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번, 3번은 교수자가 정리하는 거겠죠. 2번 교수자가 생각하기에 교육에 대한 개념을 안다라고 하면 그런 교육 목표들을 수업 계획서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 그것들이 정말 학생들에게 교육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수업 만족도 평가를 할 때 이러한 수업 목표에 대해서 목표에 얼마나 도달을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평가를 하게 하고, 그 평가된 결과들을 교수자에게 학생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CQI 형태로 학생들의 평가, 응답 결과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은 기본적으로 목표에 따른 과정에 따른 학생들이 결과에 대한 인식이던 평가 결과든지가 교수자에게 다시 한번 피드백되는 그런 과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 성과 데이터에 근거한 교양교육 차원에서의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점을 찾아나가고, 정기적으로 질관리를 하거나 정기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완료하거나 개선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쨌든 운영 기준들을 만들었고요. 그 운영 기준에 따르면 교육 목표나 편성 원칙에 부합하여 교과목이 신설, 변경, 폐지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담당 교수들은 이러한 목표에 반영하여 교과목의 목표들을 설계하도록, 그 다음에 환류 과정들을 보면 기초교양교육의 운영 결과를 자체 진단하고,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나 학습성과 결과에 대해서 교육평가 인증센터에서 분석을 해주면 그것들을 가지고 학부대학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4년 주기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환류를 해서 저희가 이러한 목표나 편성 원칙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들을 만들고 있고요. 실제 교과목 단위에서도 CQI 보고서를 통해서 제대로 된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혹시 질문 주시면 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